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 설계를 강의하게 된 장현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티은행과 HSBC은행에서 PB로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 퍼실리테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 50플러스에서 BTS 강사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은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강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저의 첫 수강생이세요.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0년간 PB로서 일하면서 여러 고객님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은퇴 후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고객님들은 정말 은퇴 후에 멋지게 사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은 정말 많으시지만 본인을 위해 한 푼도 쓸 줄 모르는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멋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강사로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었는데요.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간직해오던 꿈인 발레리노에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식들과 부인은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하다며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꿈을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결국 할아버지는 평생 소원이었던 꿈에 할아버지가 한 걸음씩 다가서면서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발레 무대에 서는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은퇴 설계의 첫걸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각만 해도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는 심쿵하는 그런 사건이나 일을 만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누구의 엄마 또는 누구의 아빠로 또는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못했던 일을 마음속에 하나만 담아서 놓았던 일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꺼내어 리스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인데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사실 상당히 섬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할 때 사람을 이렇게 양동이에 올려놓고 양동이를 뻥 차면서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버킷, 이것이 양동이라는 뜻인데요. 킥 더 버킷이라고 해서 버킷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잖아요. 죽을 사자 같은 것. 어느 건물에 가면 4층이라는 층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쪽 나라에서도 버킷이란 말은 죽음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잘 쓰지 않고 기피하는 단어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뜻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상영한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은 바로 킥 더 버킷이라는 표현에서 버킷을 빌려 버킷리스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노인이 한 병실을 사용하면서 시작됩니다. 모건 프리먼은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한 사람이고 가족들끼리는 사랑이 넘치는데요. 반면 또 한 사람인 잭 니콜슨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결혼도 실패하고 자식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 같이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노인이 한 병실을 쓰면서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 함께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영화를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빌레라의 발레리노를 꿈꾸는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가슴이 설레는 일, 심장이 쿵쿵거리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퇴 설계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자, 이제 버킷리스트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것은 무엇이죠? 네, 바로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은퇴 후의 삶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 은퇴 후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없다면 또 아무 의미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려면 건강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돈과 건강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함께할 사람들이 없다면 정말 재미없는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같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어머님들 보면 항상 모임이 많으시잖아요. 수다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들과 만나서 푸세요. 근데 아버님들은 어떠신가요? 기쁘면 뭐 하시죠? 술 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로울 때는 또 술 드세요. 술이나 담배로 이렇게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를 풀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 여성분들의 수명이 남성분들보다 좀 더 길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클럽이나 동호회 같은 거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촘촘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죽겠고 나이가 들어서는 심심해서 죽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심심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시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은퇴 후에도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퇴 후에 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은퇴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또는 봉사로라도 또는 소일거리라도 가지게 되시면 거기에서 얻는 행복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초 50플러스나 50플러스 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재취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일 이것을 통해 적절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면 앞에 이야기했던 돈, 건강, 인간관계, 시간관리가 모두 해결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 돈, 건강, 인간관계, 시간관리, 일은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행복한 은퇴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한 은퇴를 위해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산관리의 기본, 재테크의 기본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끼고 모으고 불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의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러분은 100세까지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자금을 모아두셨을까요? 아니시죠? 네, 맞아요.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은 보통 얼마일까요? 아마도 정확한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자산관리에선 무엇이 중요할지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은퇴 후 자산관리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매달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부족하다는 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고갈되어 갈 것이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촘촘히 3단계의 연금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이 연금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지 못하셨다면 다른 현금 흐름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나 주택 매입을 통한 월세를, 고정적인 월세를 만드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현금 흐름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용인 대형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공실이 전혀 없이 이렇게 7%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정도의 수익을 갖는 오피스텔을 좀 찾기는 힘드신데요. 조금 수도권으로 고개를 돌리신다면 대출까지 한다면 15%의 이자 수익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품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엔 관리와 세금도 조금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을 통한 월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전에 일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소일거리를 통해서 월급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택연금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는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주식에는 배당주들이 있는데 이런 배당주들을 모아 ETF를 만들어 놓은 상품에 투자하신다면 매달 월세처럼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SCHD라고 불리우는 이 배당주 ETF는 연평균 8.8%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과 배당을 둘 다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마켓 타이밍을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시기이니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매달 적립식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은퇴 설계에서 일을 가지시라고 아까 일을 통한 월급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월급을 만드실 수 있다면 더욱 좋은 자산 구조를 만드실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소일거리도 되시고 삶의 활력도 되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셨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자금을 아끼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끼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가계부를 쓰면서 들어오는 돈보다는 덜 써야만 자산을 증가시킬 수가 있으시겠죠. 두 번째로 고정적인 지출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않으신지, 또는 핸드폰 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진 않으신지, 나도 모르는 TV나 약정 상품 또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없으신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비 습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같은 물건들을 계속 사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안 쓰면 수익률은 100%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달간 내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카드 영수증을 보면 나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점검해 보시고 나쁜 영수증은 없애시고 나의 소비 패턴을 확인해 보신다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자산이 최소 20% 이상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에 속지 말자고 했는데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검색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시죠. 역대급 세일, 마감, 임박, 자 5초 남았습니다. 이런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바로 구매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건 정말 속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나중에라도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마감 임박이라고 해도 또 살 수 있으세요. 요새는
물건이 굉장히 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소비하시는 소비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결제 삼심 제도를 저는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필요한 물건인지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나에게 이 물건을 살 예산이 있는지 이것도 통과하셨다면, 대체제가 없는지, 대체제가 없다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하셨을 때 소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똑똑한 소비를 하시고 똑똑한 소비에는 자신의 발전에 투자하고 그리고 배우는 이런 공부를 배우는 소비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똑똑한 소비는 반드시 하셔야 될 거겠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이나 스포츠 관련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 50플러스의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잖아요.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걸 공부하시는 소비는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세금들 정말 많은데요. 자동차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등등.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가는 세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세금은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더 공부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매년 달라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본다면 좋겠습니다. 네, 수입을 잘 아끼셨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으론 모으기입니다. 네, 갑자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나 매달 저축하시는 자금, 또 그런 자금들을 모은 목돈, 이런 것들을 잘 모아야 되겠죠. 잘 모으려면 복리의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단 1%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반드시 비교해보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장에는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정기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의 상승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 역시 3.2%까지 주는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금리 비교, CMA라든지 파킹 통장을 치시면 가장 높은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페퍼상호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3.2%까지 드리고 있어서 가장 좋은 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니 이자를 제외한 4,500만 원의 원금은 이 통장에 넣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증권사의 CMA나 온라인 은행인 K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하루만 맡겨도 2%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생활자금이나 곧 쓸지 몰라서 그냥 일반 보통 예금에 넣어두신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번 옮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핸드폰만 있으시면 비대면 온라인 통장 개설이 가능하셔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아주 편리하게 앱으로 손쉽게 오픈해서 상품 가입까지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제가 정기예금을 말씀드릴 텐데요. 정기예금은 목돈을 1년 이상 묶어두시는 상품입니다. 금리가 최근 최대 5%까지도 올라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되십니다. 저금리로 거의 정기예금 금리도 1%, 2%대였는데요. 요새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찾아보시면 5% 이상의 정기예금도 찾아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나 농협 또는 신협 등의 정기예금 상품을 이용하신다면 개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조합원 비과세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자 소득세 15.4%가 아닌 1.4%의 농특세만 내고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금리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정기예금 금리 비교를 통해서 그냥 네이버에다 정기예금 금리 비교를 치시면 실시간으로 가장 높은 은행의 예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 적금, CMA 또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의 돈을 불입하셔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시는 상품입니다. 보통 정기예금의 이자보다는 정기적금의 이자가 1, 2% 정도 더 많이 책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축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기적금을 조금 더 높은 활용도로 이용하시려면 선납이연 방식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납이연이라는 뜻은 이제 선납 먼저 내고요, 이연 나중에 낸다. 결국 조금 더 당겨서 내고 미루어서 내어서 만기를 0으로 맞추는 방법을 활용해서 나의 이자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6-1-5 법칙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가입하실 때 첫 적금 시 6회분의 금액을 적금에 넣고 6개월 후에 1개월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만기일 하루 전에 5개월치의 금액을 예치하시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의 적금이 들어가는데요. 첫 적금식 600만 원을 넣으시고요. 6개월 후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만기 하루 전에 500만 원을 넣으시는 방법이세요. 똑같이 정기 적금에 1년치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하루 전에 5개월치의 금액을 넣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넣는 금액은 정기 예금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불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적금의 이자를 2배 가까이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정기예금 이자보다 정기적금의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정기적금 이자로 정기예금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를 꼭 체크하셔서 해당 일에 불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적금 풍차 돌리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자를 극대화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기적금이 선납이연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보통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에서는 선납이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유적금의 경우에는 선납이연 제도가 되지 않으니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리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끼고 잘 모았죠. 이제 불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 모은 자금을 너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투자할 자산들은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투자하시기에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금이나 아니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주가 지수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금투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세 가지를 적어 놓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금투자와 주식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생산량이 희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괜히 금을 실물 자산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 현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금을 사는 방법이신데요. 돌반지는 한 번씩 다 사보셨죠? 네, 돌반지로
금을 많이 사보셨지만 뭐 이제 골드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금은방에서 살 수가 있죠. 또는 한국금거래소를 이용해서 매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 세공비 5%, 그 다음에 수수료 5%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매우 많이 붙는데요. 매도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는 방법이니 이 방법으로 금을 투자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거래소 KRX 금 현물을 매입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수익에 대한 양도세나 부가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니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또한 요새 증권사에서 금거래 전용 계좌를 오픈하시면 매우 편리하게 사고 팔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 수수료도 0.2에서 0.3% 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나중에 혹시 골드바로 인출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한데요. 금 99.99K 같은 경우에는 1kg 단위로 인출이 가능하고 미니금 100g은 100g 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세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증권사별로 수수료를 알 수 있는데요. 현재는 미래에셋증권의 그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프라인은 0.495%, 온라인은 0.615% 정도로 저렴한 편이니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미래에셋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트폴리오에 금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KRX 금 현물 투자로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은행에 금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어두면 예금액만큼 금을 0.01g 단위로 적립해주는 골드뱅킹 상품이 있습니다.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1%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골드뱅킹에서 현물로 빼고 싶을 때는 역시 부가가치세 10%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도 금에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겠죠. 이익이 났을 때는 배당 소득세 15.4%도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수수료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금매에 투자하시는 금펀드에 투자하시는 방법인데요. 개념이 조금 독특한데요. 금강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금시세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셔서요. 금시세를 보면서 내 것이 올랐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금펀드의 경우에는 매년 운용수수료가 약 1%로 장기 투자에는 부적합합니다. 10년을 가지고 계신다면 수수료만 10%를 내시는 꼴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요. 요거는 현물 인출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금 ETF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운용보수가 금펀드에 비해 한 0.5%로 저렴한 편이지만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이자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설정된 ETF 같은 경우에는 금은 달러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뛸 때 달러가 떨어져서 이익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이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셔야 해서 세금이 조금 많은 편이세요. 세금에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좋은 투자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 정보들을 다 듣고 있으면 다 사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정보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이익도 좋고 경영이 건전한 회사일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상폐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상폐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쓰리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가에 연동되는 ETF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상장 지수 펀드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수에 따라서 똑같이 추종하는 펀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TF의 장점은 펀드 매니저가 따로 없어서 수수료가 펀드의 절반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개별 종목 대비 수익률은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분산해 놓은 상품이어서 큰 스트레스 없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저는 국내 주식으로는 코덱스 200 같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의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미국 주식으로는 VO, QQQ, DIA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O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고요. QQQ는 나스닥, DIA는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CHD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들을 모아놓은 ETF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래가 편하고 수수료도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어서요. 투자하시기에 좀 매력적이십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국내에 한 7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코스피 200의 그래프를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최근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좀 적립식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ETF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러 운용사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수익률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수료율이 적은 펀드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스타 200 상품인데요. KB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율은 0.017%밖에 안 돼서 다른 운용사에 비해서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3.92%로 요새 이제 아마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설정액에 투자하시는 거는 ETF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설정액은 좀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VOO 그래프입니다. 국내 주식 그래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래프는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하지만 이런 시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역시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국내와 미국 주식을 조금 적절히 분산 투자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VO의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본인 사후에 아내에게 자산 관리를 할 때 90%를 넣어 운용하라고 말할 만큼 유명한 펀드인데요. 수수료도 0.03%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거래량도 많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테크주인 QQQ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는 주식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애플,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빅테크 업종에 주로 투자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하락폭이 다른 VO나 S&P 지수라든지 다우지수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수수료는 지금 0.2% 정도로 VO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DIA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IA는 다우존스 30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지금 설정일 같은 경우에 1998년 1월 14일로 가장 오래된 ETF 상품입니다. 수수료도 0.16%로 오히려 QQQ보다도 좀 저렴하고요. DIA의 조금 장점은 분배금을 조금 크게 준다는 건데요. 월 배당률이 연 배당률이 2.2%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SCHD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배당과 성장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5개년 연평균 수익률은 5.12%로 좀 준수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배당도 받으시면서 수익도 받으실 수 있는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월 배당을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하락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조금 생각하셔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끼고 모으고 불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돈을 잘 자산 관리를 하신다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은퇴 설계에 대해서 강의한 장현진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원웨이로 이렇게 전달만 드리게 되니 좀 아쉬운 면이 많았어요. 조만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